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월요경제학 시간으로 칼 폴라니의 사상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황현산의 산문집 밤이 선생이다 함께하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의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투표일입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네, 오늘은 최기와 김도인 논란의 후폭풍 그리고 침체된 주간지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경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여행용 가방의 명가 캐리어의 지구 대표급 브랜드 샘소나이트의 스타파이어 캐리어를 그야말로 미친 최저가에 판매하기로 결단하시었다. 판매 정가 39만 8천원, 검색 가능한 인터넷 최저가가 25만 8천원. 하지만 위대하신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김용민닷컴에서 무려 10만원대 19만 9,500원에 판매하기로 결정하신 것이었다. 은은한 메탈 칼라, 안전여행을 도와주는 TSA 잠금장치, 최고의 구동성을 자랑하는 휠 시스템, 다양한 편리 기능으로 소지품 식별이 뛰어난 지퍼형 메쉬 포켓까지 완벽한 여행을 위한 샘소나이트의 여행용 캐리어를 미친 최저가에 구매하는 방법은 김용민닷컴. 김용민 브리핑. (2018년 8월 20일) 월요일입니다. 남과 북이 할 수 있는 협력 사업부터 하자. 이게 바로 4.27 판문점 선언의 골자 중 하나지요. 곧 있을 3차 남북 정상회담 전으로 북한, 즉 조선과의 교류는 물꼬를 틀 것 같습니다. 통일 경제는 어떻게 설계될 것인가? 대북 사업은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분들을 위한 자리를 김용민 브리핑과 벙커원 교회가 마련했습니다. 돌아오는 일요일 8월 26일 낮 2시 서울 충정로 벙커원에서 공개 방송을 엽니다. 마이크를 잡는 분은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김진양 개성공단 지원재단 이사장입니다. 8월 26일 일요일 낮 2시 서울 충정로 벙커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가 일제강점기 당시 희생된 분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사업을 남북 공동으로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일제 희생자 중에 안중근 의사가 꼽히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수많은 희생자들의 유골이 이번에 발굴될 수 있을지 또한 주목됩니다. 이 일을 앞장서서 행하고 있는 김홍걸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 만나보겠습니다. 김홍걸 의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홍걸입니다. 네, 이 남북이 이 사업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게 된 점 상당히 의미가 큰데요. 근데 말이죠, 일본도 협력을 해야 할 텐데 일본은 마땅치 않아 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또 염려가 됩니다. 예, 이번에는 일본 당국에서도 뭐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협조적인 분위기고요. 예. 또 일본 주류 사회에서도 이 일에 이제 찬성해서 참여하는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일을 진행하는 게 수월하지 않을까 지금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특히 남북이 함께 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좀 더 명분이 더 강해진 거죠. 이런 한반도 평화 국면에 있어서 일본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일본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중국, 미국은 다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어느 정도 긴밀하게 논의를 이것저것 하고 있지만 일본은 사실 어떻게 보면 따돌림 당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북아 정세가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일본이 이제 구경꾼 신세가 돼버리면 그렇죠. 일본 정부로서는 입장이 곤란하죠. 예. 또 거기다가 아베 총리가 그동안에는 납치자 문제를 가지고 계속 정치적으로 그걸 활용하면서 이익을 얻었는데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반도 정세를 바꿔놨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냥 북을 비난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부담이 생겼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칼로 일어난 자가 칼로 망하는 꼴인데 족쇄가 된 거죠. 과거에는 호재였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북일 관계 개선을 하긴 해야 되는데 바로 엊그제까지 북에 대해서 그냥 비난만 해대고 압박해야 된다 이 말만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180도 바꾸자니 또 이게 체면이 좀 깎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일본 당국자한테 들었고 뭐 우리 측의 정상회담이니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일본 측에서 북측에다가 좀 우리도 관계 개선 원한다는 메시지를 대신 전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예. 근데 북측의 반응은 이제 아니 뭐 하고 싶으면 직접 얘기하지 왜 제3자를 통해서 얘기하나. 예. 또 계속 북에 대해서 적대적인 신호만 보내면서 관계 개선 원한다는 건 뭐냐 도대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북 전에 사실 일본 당국자와 만났을 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서 이제 조총련 어린 학생들이 북을 갔다 돌아오는데 뭐 수학여행 같은 거였겠죠. 근데 조그마한 진짜 싸구려 기념품까지도 다 일본 세관에서 압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꼭 어린 학생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줘야 되느냐. 이건 좀 심하지 않는가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건까지는 자기가 몰랐다고 하면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관에서 돌려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아이고 참. 근데 일본은 북한한테 직접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일제강점기 때의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배상하는 문제. 남한은 뭐 끝났다고 판단할지는 몰라도 북은 아예 뭐 이야기조차 시작하지 않은 상황 아니겠어요? 예. 그것 때문에 여간 직접적인 대화는 좀 꺼려졌던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오히려 돈 주는 문제는 쉬운 문제죠.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완전히 180도 돌려야 되니까 그게 더 어려운 거죠. 자기네 그동안에 뱉었던 말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기네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오히려 돈 주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길 바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양쪽이 다 서로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곧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예. 아마 일단은 물밑에서 협상을 하다가 좀 얘기가 되면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북쪽이나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도 북일 관계가 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좋은 게 잘 아시지만 미국의 학계, 언론계, 정치권 이런 곳에 일본 로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우리는 도저히 그 정도 수준의 로비를 하기는 어려워요. 현실이. 예. 그런데 일본이 계속해서 그런 로비를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런 시각의 로비를 해서 미국의 여론을 안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에게나 북에게나 좋을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일 관계 개선이 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저는 그 얘기를 뭐 북측에도 하고 일본 측에도 하고 여기저기서 지금 그것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네. 일제 강점기 때 피해를 입으신 선대 한국인들
군함도라는 영화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들이 그곳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착취를 당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고난을 겪은 분들이 요구하는 배상을 박근혜 정부가 못 받게 막았다. 이런 보도를 접하는 순간 정말 분노를 느끼지 않은 국민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사법부가 그 정도까지 타락했을 것이라고는 설마 상상을 못했었는데 정말 막장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김기춘 씨가 뭐 일부 고백은 했는데 변명이라고 내세운 게 국익을 위해서 그랬다 하는데 도대체 그게 어느 나라의 국익인지 이해가 가지를 않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북한에 다녀오셨으니까 여쭤볼 말이 많습니다. 우선 그 남북 정상회담 이제 9월 중순에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9월 9일 이후가 되겠죠? 의장님?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원래는 좀 일찍 하자는 얘기가 오갔었는데 아마 월말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문하는 그것 때문에 조금 미뤄진 것 같아요. 예. 약간 미루면은 구구절 직전에 가야 되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고 해서 아마 아예 9월 10일 이후로 미룬 것 같은데 북이 과거와 달리 상황이 지지부진하고 만족스럽지 않을 때 과거에는 아예 외면하거나 우리 쪽을 비난하거나 이런 태도를 보였었는데 그래도 만나서 얘기하자, 회담을 평양에서 하자 이렇게 나온 부분은 사실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지난번 고위급 회담에서 보셨겠지만 상당히 이제 우리 쪽에 불평을 많이 늘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판문점 선언 이행을 빨리 하자 하는 것과 미국 측을 설득해서 종전선언이라든가 제재 완화라든가 이런 것을 좀 빨리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요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회담이 사실 우리 대통령이 방문을 하기 전에 평양에서 회담을 하기 전에 뭔가 성과가 나오면은 상당히 좋은 분위기로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남북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미국이 협조를 해줘야 되니까 그게 여의치 않으면 또 서로 빈손으로 만나서 빈손으로 헤어지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사실이죠. 근데 아무래도 선물을 주고받는 회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때까지 가만히 손 놓고만 있을 것 같진 않고요. 예, 그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현실적으로 너무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비싼 값을 받으려고 지금 흥정을 하려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또 종전선언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욕심이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을 그렇게 너무 배제하려고 따돌리려고 하다 보면 중국이 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협조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일이 꼬이니까 무역 문제로 중국과 부딪히는 거야 뭐 다른 별개의 문제지만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저는 현명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위원장님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편이시죠? 예, 일단은 그렇게 보는데 아직은 안심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거죠.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 무슨 대화를 나눌까요? 지난번 경험이 있으니까 허탕친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뭔가 좀 가지고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희가 뭐 핵시설 신고를 하고 뭐 이런 우리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뭔가는 주겠다 하는 얘기가 나올 텐데 북측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될 것이냐. 그것은 이제 좀 두고 봐야죠. 근데 뭐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폼페이오 장관이 가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지난번에는 안 만났지 않습니까? 서로 주고받을 것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만나게 된다면은 그건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요.
평화협정으로 가는 중요 길목인데 북미 관계는 지금 뭐 순풍을 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평화협정이 맺어진다면 9월 말 유엔 총회 때 체결이 가능할지. 평화협정은 아직 먼 얘기고요. 예, 종전협정 죄송합니다. 예, 종전선언은 충분히 가능하다. 최소한도로 종전선언에 붙어 있는 부담을 줄여서 이제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인데, 저는 이제 종전선언은 아무래도 미국의 결정인데 우리 남측에서도 사실 종전선언만큼은 아니지만 그쪽에 줄 수 있는 선물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에서 비준 동의, 이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북에 가봤더니 상당히 그쪽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6.15든 14든 남북 기본 합의서든 다 아주 좋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것이 정권 바뀌면 흐지부지 돼버리는 게 있었는데, 예.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그러니까 북은 정권이 바뀔 일이 없으니까 최고 지도자가 합의해 놓은 것은 곧 헌법이나 마찬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마구 바뀌니까 그런 면에서 남북한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그걸 해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요즘 보면은 보수 야당에서는 그것을 미루려고 협조를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은 저는 문제가 많다고 보는 것이, 정말 책임 정치를 하는 그런 자세라면 자기들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 원수가 가서 합의한 부분은 일단 지지를 해주고, 최소한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지하는 결의안이라도 하나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에 국회에서 대북 관련 정책에 대한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여야가 함께 참여해서 자기들이 불안한 부분이 정말 있다 그러면 같이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갖는 그런 자세로 가는 게 정말 책임을 지는 그런 정치인데, 예. 이거는 그냥 멀찌감치서 구경만 하다가 가끔 악재가 터지면 그거 봐라, 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식의 얘기나 하고,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행태죠. 하여간 참 남북 지난번 1차 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의 보수 정당 대표도 만날 용의를 밝혔고,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넉넉히 웃을 준비가 돼 있었다. 이 말씀을 김홍걸 의장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야당도 같이 가자, 남북 정상회담 때 이렇게 제안했던 거겠고요. 네, 근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죠. 그것에 대해서 오케이 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김성태 대표가. 그렇죠. 예. 또 행여나 그렇게 했다가 문재인 대통령만 빛나는 전체에 들러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런 옹졸한 사고방식, 이러니 보수 정당이 될 일도 안 됩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지금 가는 방향이 그렇게 불안해 보이면 뭔가 대안을 내놓고 북한에 속지 말자, 이런 얘기하는 건 대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뭔가 대안을 제대로 내놓으면서 이런 데 직접 참여해서 따라가서 할 말 하는 그런 당당한 자세를 보여주는 게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죠. 예, 맞습니다. 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제 곧 북한을 방문하게 되는데, 북한 가서 무슨 대화를 나눌까요? 이게 또 트럼프가 이거 보고 화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모로 걱정 어린 시선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중국과 뭐 어떤 회담을 하던 간에 중국에 의해서 조종당할 가능성은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예. 혹시 어쩌면 알면서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예.
중국을 계속 따돌리고 중국과 대결 구도로 가가지고는 비핵화나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미국이 또 반응할지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장님, 김대중 대통령님 9주기였습니다. 9주기를 맞는 감회도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예, 과거보다 더 좀 의미가 있는 것이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평생 이루어 놓으신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의 업적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다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작년에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고인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국민의 힘을 전 세계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금년에는 또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았던 한반도 평화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예. 하니까는 고인께서 2000년 6월에 이제 6.15 때 심었던 씨앗이 어렵게 추운 겨울을 버텨내고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국세청장이 잊지도 않은 김대중 대통령님 비자금 찾으러 나가자 이런 국정원의 제안을 받고 돈 받고 남몰래 활동하다가 걸렸고 재판에 넘겨졌는데 무죄 선고가 났단 말이죠. 사법부가 참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법적인 것을 요청받았는데 국정원에서 해달라는 대로 그냥 요구를 들어주기만 했으니까 불법 행위한 게 아니다. 내용이 분명히 불법인데도. 그 도마 위에 오른 사람이 국세청 말단직원도 아니고 국세청장인데 말이죠. 그렇죠. 충분히 불법이란 것을 알고 자기가 거부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으니까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거기 보도 난 거 보니까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있는 비자금 1천억을 중국에 있는 회사로 보냈다가 그걸 평양으로 보내려고 했다. 이거 아니 소설도 어느 정도 황당해야 정말 신빙성이 있어 보일 텐데 너무 그걸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좀 의심스러운 게 국세청이나 국정원 정도면 그런 황당한 얘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길게 조사 안 해봐도 알 수 있는 입장에 있거든요. 근데 국정원 사람들이 그런 황당한 일을 벌였다는 것은 과거에 이제 특활비를 멋대로 쓸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 핵심부에다가 누구누구 비자금 찾겠습니다 하면은 또 잘한다고 칭찬할 테니까 칭찬 받아가면서 있지도 않은 비자금 찾는다고 해외 나가서 특활비 멋대로 쓰고 한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어요. 대응하셔야겠어요. 지금으로선 정말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홍걸 의장님 오늘 아주 소상하게 남북관계 또 민화협의 실현 가능한 남북 교류 사업 그 내용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김대중 전 대통령의 9주기 관련한 그런 소회도 말씀해 주셨고요. 의장님 종종 또 저희와 인터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이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큰별쌤으로 알려진 유명 한국사 강사 최태성 씨가 아름다운 재단 기억할게 우토로 캠페인에 시민 캠페이너로 참여했습니다. 최태성 씨는 나는 한글을 배우는 우토로의 민족학교를 기억합니다. 이런 말과 함께 우토로 마을 아이들이 한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캠페인 참여를 알려왔습니다. 우토로 주민들은 70년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역사와 정신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왔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토로와 우리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재단 기억할게 우토로 캠페인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온 우토로 마을에는 태평양 전쟁 당시 군 비행장 건설을 위해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는
더 오래 기억하는 사람들의 것. 역사는 결국 함께 기억할 때 완성됩니다.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을 위해 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기억할게 우토로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큰맘 먹고 떠나는 제주 여행 진짜 제대로 즐겨야 되는데. 렌트카 예약은 했어? 아니 아직. 회사도 너무 많고 최저가라고 해도 보험료에 이거저거 추가되면 왠지 속는 느낌이 들어서. 그럼 제주 렌트카 대여 협동조합 JRCR 해봐. 제주도 내 렌트카 회사들이 직영으로 공동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라 제주도 내 렌트카들을 한자리에서 예약할 수 있고 정직한 가격에 신차를 우선적으로 배차해주거든. 맛집에 갈 때도 호텔에 갈 때도 바다에 갈 때도 제주 렌트카 대여 협동조합은 늘 당신의 손발이 되어드립니다. 홈페이지 jrcr.co.kr이나 전화 064-713-2435로 연락주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김용민의 뉴스 광장. 문재인 대통령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작전 세력이 활동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갈라치기 하려는 목적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 양상이 과열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팟캐스트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그리고 진행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대담 들어보시죠. 국민연금 뭐 예를 들어 조선일보에 그게 났잖아요. 국민 지갑 턴다. 이건 곧 난파 위기다. 거기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이제 이준구 명예교수님이 오늘 적절하게 그걸 반론을 했어요. 연금이 고갈된다? 여러분 내일 모레일인 것처럼 조선일보가 썼어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40년 뒤의 얘기입니다. 40년 뒤의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써요. 자, 고갈되지 않는다. 두 번째, 국민의 지갑을 턴다. 이건 세금이 아니에요. 보험료 내가지고 연금으로 받아. 그 보상이 분명하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터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글을 썼어. 그러면 우리 당 지지자들은 지금 뭘 해야 되냐면 그거를 널리 전파하고 널리 퍼나르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한 번도 이모 이런 그분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없는데 제가 여기 진짜 이 다스베이다 나온다고 오늘도 난리예요. 거기 왜 나가느냐 근데 지금 보세요. 이런 일이 없어졌어요. 온데간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친문 커뮤니티 성향의 특징은 대통령이 뭘 하면 즐거워가지고 그걸 막 올리고 즐거워하고 그걸 공격하면 스스로 먼저 나가서 막 막았어. 이준구 교수 같은 글들을 자기들이 찾아내거나 아니면 없으면 생생하게 내거나 스스로 쓰거나 그러면서 으쌰으쌰하면서 싸웠다고 지금은 이재명 얘기만 하고 있어. 씨발. 그 커뮤니티에 가보세요. 대통령을 막 친송하고 난리 나거나 그들 공격받는 논리를 방어하고 있는지 작전이라니까 그러네.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 그러면서 그 게시글을 읽기만 하던 대부분의 사람들, 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게 작전인 거 원하는 바예요. 그래서 소위 그런 성향의 사이트들이 문재인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그 게시물의 내용과 성향이 바뀌어버렸어요. 거기 어디에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열렬히 변호하고 있어. 다 이 새끼는 이재명. 이것만 하고 있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 아니라니까. 그걸 좀 늦게 달라는 거야. 근데 이런 커뮤니티를 이렇게 변화해버리는 건 알잖아요?
거기 가서 글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막 공격하니까. 그러면 더 이상 거기서 버티지 못하는 거야, 개인들은. 그 사이트는 분명히 친문 성향 사이트의 게시판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서 가끔씩 가서 여론을 보는데 그런 얘기밖에 없으니까 여론이 그렇게 변했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개개인 낱개 지지자들이 내가 낱개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어디야? 그런 커뮤니티인 거예요. 거기 갔더니 다 맨날 욕만 하고 씨발 싸우고 이지랄들 하고 있어. 그러면 아주 많은 수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거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니 민주당이 변해야 한다. 민주당은 훨씬 더 소위 말해서 보수적으로 변하고 그래서 야당하고 가야 된다 거기까지. 그렇게 믿는 민주당 지지자가 있으면 지지하면 되지. 본인이 그래서 김진표 후보를 지지하면 난 아무 불만이 없다니까. 그게 시대 정신이면 글로 가야 되는 거야. 본인은 근데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씨발. 말씀하신 이준국 교수님의 주장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저도 봤는데 완벽한 논리예요. 전문가니까. 조선일보 보고 막 비웃으면서 썼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그렇지만 조선일보 기사는 포털에 실리고 이준국 교수님의 글은 자기 SNS만 있거든. 그런데 과거에는 이거를 퍼가지고 조선일보보다 더 널리 퍼뜨렸거든. 그런 커뮤니티에서. 그거 안 하잖아. 문재인이라고 타이틀만 걸었지 실제로 이게 다 문재인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글을 총량적으로 분석해봐도 그래. 그런 글은 사라지고 있어. 빨리 전당대회가 끝나야지. 그러니까 전당대회도 중요한 계기예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 인식을 가진 대표가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그런 상황이 있구나 하고 위기감을 느끼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당대표 진짜 중요해요. 잘못 뽑히면 다 같이 쓸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노무현 2탄 되는 겁니다, 진짜. 실제로. 이렇게 해서 무너뜨렸거든, 예전에는. 이거보다 훨씬 쉬웠어, 그때는. 버텨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걔네가 온갖 짓을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도 아직도 여전히 50%는 넘어. 여기서 꼴까지 넘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 앞서 들으신 대로 국민연금과 관련한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는 장문 솜씨도 이 정도면 천재급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보수 언론이 군부를 떼고 있는 국민연금 고갈 사태는 절대 없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만 높여도 기금 고갈 시점을 5년 이상 늦출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바른미래당 진수희 전 의원 그리고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은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SBS Love FM 김용민의 정치쇼에 출연한 진수희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한 600 몇십조 지금 기금이 쌓여 630조인데 제가 2010년 11년에 있을 때만 해도 330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난 한 7년 정도에 이제 2배로 늘어났는데 사실 우리나라 연금 제도를 얼마나 지금까지 잘 운영해 왔냐면 1988년도에 제도 설계할 때부터 고갈을 예정한 제도 설계였습니다. 언젠가는. 예. 왜냐하면 뭐 저출산 고령화 또 경쟁 성장률 둔화되고 이거 다 감안하면 그때부터 어느 시점에선가 고갈이 예정된 제도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총 730조를 연기금으로 쌓았습니다. 그중에 100조 정도 지출을 했고 630조가 남았어요. 그중에 보험료로 쌓은 돈은 300조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300조는 기금 운영을 해서 쌓은 거예요. 그럼 후세대한테 300조만큼의 부담을 줄여준 제도입니다. 한진그룹의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가 항공 면허 취소 위기를 넘겼습니다. 대신 정부는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신규 노선 허가 제한을 포함해 제재를 결정했는데요. 진에어 노동조합 측은 정부가 진에어 직원들을 볼모로 총수 일가를 압박하고 있다. 결국 제재의 피해는 직원들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총수 일가를 대변하는군요. 진에어 노조가. 국민의 분노는 아랑곳하지도 않아요.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한 진에어 노조 박상모 위원장 그리고 진행자 이동형 작가의 휴가로 대신 진행을 맡은 이현경 위키트리 방송위원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위원장님 참 죄송합니다만 네네. 국토부의 이제 잘못을 지적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총수일가가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보다도 국토부 책임이 크다고 보시는지요, 위원장님? 일단은 뭐 그 경중을 뭐 어떻게 따질 수는 없겠지만요. 그리고 네. 총수일가가 잘못한 거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렇죠. 순수하게 또 진해 면허 취소 절차를 강행한 것, 아주 무리하게 강행을 했는데요. 이것의 잘못은 국토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위원장님 말씀 듣고 보면 저도 먹고 사는 한 사람의 입장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조현민 전 부사장이 한 잘못에 대하여 국가가 제대로 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처벌을 찾아야죠. 근데 이제 기본으로 볼모잡을 게 아니라. 그렇긴 한데 이제 그분들이 돈에 민감하시니까 네. 돈을 못 벌게 하는 방법으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닐까? 이건 저희 추측입니다. 근데 그분의 돈의 부분에 있어서 진해어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할까요? 그렇게 하려면은 뭐 더 다른 방법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다른 방법을 좀 찾았어야 된다. 예, 그분들은 정말 이 진해어를 통해서 일부지만 저희는 전부거든요.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 진짜 한 명의 이렇게 생활인으로 하시는 말씀 이해되면서도 조현민 전 부사장이나 뭐 이번에 면허 취소권 말고도 대한항공 일가가 어떻게 한 집안이 다 법원 앞에 서는 모습을 국민들이 다 보는 이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유수의 그룹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좀 서글픈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 회사의 직원으로서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열심히 사셨는데 뭐 그 부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어쨌든 등기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있었던 거잖아요, 외국인으로.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현민 전 부사장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직접 조사도 없었고 그쪽이랑 무슨 컨택을 했는지도 저희는 알 수는 아니, 왜 그럴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혹시 뭐 사실은 이제 예전부터 뭐 국토부 안에 그동안 연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대한항공 지난번에 이제 회항 사건 있을 때도 그 얘기가 있었고 혹시 그런 의혹들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까지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네네. 일단은 뭐 관리 감독하시는 고위분들께서는 아마 저희하고 그런 관계까지 있으신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좀 이거는 그거는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총수일가가 이렇게 갑질을 해서 오늘 발표문에도 나왔죠. 그 갑질 때문에 저희를 제재한다. 그게 저는 이 논리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총수일가를 제재하거나 잘못했다면 벌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노동자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건드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아프니까 팩트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상임위원장들이 국회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회의장단이 수령하던 특수활동비도 거의 없애기로 했는데요.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올해 특수활동비는 최소한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외교와 안보 그리고 통상 분야에서 최소한의 특수활동비는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의 기자회견 발언 들어보시죠.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 국회는 오늘부로 외교, 안보, 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 연합뉴스는 일명 국익을 위한 국회 특수활동비의 사용처를 따져보았습니다. 올해 하반기 남은 특수활동비는 약 30억이고 이 가운데 약 80%가 폐지 대상입니다. 결국 6억이 최소 경비 명목으로 살아남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6억은 국회가 의원 외교 그리고 국제회의 참석 명목으로 쓴 특수활동비 금액과 비슷합니다. 참여연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3년 동안 국회의원 외교 명목으로 지출된 특수활동비는 연평균 6억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국제회의 참석 비용은 연평균 1억 정도로 전체의 17% 수준이었는데요.
나머지는 대부분 친선 교류 목적의 해외 출장비 또는 해외 공항 행사 경비로 지출됐습니다. 특히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때마다 평균 5천만 원이 넘는 뭉칫돈이 나갔습니다.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박희태 당시 국회의장은 5차례의 해외 순방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3억 2천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이듬해까지 강창희 당시 국회의장은 6차례의 해외 순방에 약 3억을 지출했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외교와 안보 그리고 통상 분야 특활비를 폐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국회가 도대체 어떠한 기밀 활동을 하기에 특수 활동비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올해는 책의 해라고 하지요. 오는 9월 수원 행공동이 책 놀이터로 변신합니다. 전국의 지역 출판사들이 만든 맛깔난 책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어린이 책 난장, 누구나 책방, 북아트마켓에서 나만의 힙한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 곳. 온나라 지역 책들의 한마당 2018 수원 한국지역 도서전이 9월 6일 행공광장에서 시작됩니다. 책과 함께 놀아볼까요? 이 캠페인은 사람이 반가운 도시 휴먼시티 수원과 함께합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예전엔 모든 게 좋다가 언제부턴지 골반이 뒤틀리고 허리가 아프십니까? 중요한 건 몸의 자세입니다. 이젠 바디로직으로 몸을 조율해 보세요. 검색창엔 바디로직, 전화는 031-345-4550번입니다. 경제의 속살로 이어갈까요?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간이 이제 끝나면은 이완배 기자님이 석 달 동안 휴가에 들어가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음은 너무 죄송스럽고요. 한켠에서는 신나고 이걸 어떻게 아니 이제 우리 애청자분들도 정말 이건 뭐 하루하루가 마스터피스인데 석 달 쉬실 만도 하다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이고 계시니까 푹 쉬다 오십시오. 네, 좋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뭐 쉬게 된 격이나 이런 건 금요일째 한번 마지막 휴가 가기 전에 한번 인사를 따로 드리기로 하고요. 예. 어쨌든 이렇게 긴 휴가를 허락해 주신 김용민 PD님과 정치자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긴 휴가를 가기 전에 마지막 주의 월요 경제학 시간인데요. 오늘은 일단 20세기 이후 진보 경제학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위대한 정치 경제학자 칼 폴라니의 사상을 짧게나마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칼 폴라니 경제연구소장이 정태인 선생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그것도 이제 원고에 적었는데 예. 칼 폴라니라는 사람을 많이 알게 된 게 사실은 정태인 소장님의 소속 기관 때문에 아시게 된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도 태반입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김어준 총수님께서 뉴스공장의 정태인 소장님이 처음 나오셨을 때 이상한 이름의 경제연구소장을 맡고 계시는 뭐 이렇게 소개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 칼 폴라니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우선 오늘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이번 주 브리핑 계획과 개인적인 소회를 미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감사하게도 이번 주를 끝으로 3개월간의 긴 휴식을 갖게 됐는데요. 예. 그래서 이번 주는 떠나기 전 마지막 한 주여서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걸 해보고자 합니다. 평소에는 하루하루 어떤 방송을 할까 이런 고민으로 한 2년 8개월을 브리핑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아주 가끔이요. 조금 호흡이 긴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을 때가 있기는 있었어요. 예를 들면 주간지에 나오는 커버 스토리 형태로 하나의 주제를 잡고 한 일주일에 5가지 꼭지로 그 이야기에만 집중하는 형태인데 사실 이렇게 하면 한 가지 주제로 5일을 끌면 들으시는 분들이 일단 지루하고요. 그리고 매일 나오는 경제 뉴스에 대한 브리핑도 엄연히 필요한 거니까 그동안 엄두를 못 낸 일이었는데 이제 휴가 가기 전 마지막 주니까 용기를 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양해를 먼저 드리고요. 해보고 싶었던 주간지 형태의 일주일짜리 브리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다룰 주제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 느낌이지만 2018년 지금은 정말로 거대한 자본주의의 격변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엄청난 전환기의 한 가운데 있는 거라면 우리의 시각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멀리 내다봐야 하고요.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출발점으로 거대한 전환이라는 역작을 남긴 칼 폴라니의 일면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엘리자베스 워런이나 버니 샌더스 등이 지금 이끌고 있는 미국의 거대한 변화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모레는 노동당 당소 제러미 코빈이 이끌고 있는 코빈의 경제사상을 코비노믹스라고 하는데요. 미국과 함께 자본주의의 양대산맥을 이끌고 있는 영국의 변화를 검토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한국의 자본주의는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 날에는 좀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의 운명? 이런 주제로 로버트 라이트의 운명론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걸 살펴보면서 5일짜리 주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 살펴볼 칼 폴라니는 정태인 소장님을 통해서 이름이 많이 알려진 분이죠. 폴라니가 1886년에 태어났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태어났고요. 그런데 희한한 건 인류 역사상 위대한 사상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상하게도 사상가들이 대거 몰려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폴라니가 태어났던 1886년 전후예요. 19세기 후반 출생자들 중에 이상할 정도로 사상가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무렵을 사상가의 대풍년 시기 이렇게 농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소개할 폴라니도 1886년생이죠. 그리고 폴라니와 함께 대학 시절에 서클을 만들어서 투쟁을 했던 헝가리의 위대한 철학자 게오르그 루카치는 폴라니의 한 살 형인 1885년생입니다. 예술 쪽으로는 피카소가 엄청 위대한 현대의 거장이지만 이 사람은 루카치보다 고작 4살 형인 1881년생이고요. 과학으로는 아인슈타인이 있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그보다 딱 2살 형인 1879년생입니다. 경제학적으로는 현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단연 존 메이너드 케인스인데 케인스는 폴라니보다 3살 형이에요. 188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뿐만 아니고 20세기, 21세기의 세상에 기반이 됐던 수많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다 요 무렵에 태어납니다. 근데 이유는 아마 제 생각이지만 이 시기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격변기였기 때문일 겁니다. 지구가 태어난 이래 인류가 문명을 형성한 이래 가장 놀라웠던 시기였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전에는 어떤 나라가 못 산다 이러면 흉년이 들어서 그 지역이 농사가 안 되고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1929년, 1930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 경제가 동시에 몰락하는 대공황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대는 사상 처음으로 인류 스스로가요. 세상을 설계를 해서 혁명을 하는 모습을 지켜본 세대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건 중세 봉건제건 고대 노예제건 어떠한 시스템도 자연 발생적으로 태어났지 사람이 설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회주의라는 건 사람이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혁명은 성공까지 하죠. 그러니까 이 시기 천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박 터지게 공부하고 연구를 해서 고민을 하면 진짜로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 우리 의도대로 세상이 달라지는구나.
이걸 절감을 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세대에 비해서 박터지게 공부를 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이 세대는 전 지구적인 반동, 좌절 이런 것도 겪어봤습니다. 세계 1, 2차 대전을 겪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걸 역사책에서 배우니까 아유 뭐 그런 일이 있었지 이러는데 곰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전 세계가 전쟁을 벌인 거예요. 이 상상이 가십니까? 온 지구가 총질을 하고 있었다고요. 게다가 이 시기에 어떤 종류의 인간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인종학적으로 우세하니까 열등한 인종은 가스실에 넣고 몰살을 시켜버리자. 이런 자들이 나타났는데 이런 자들이 세상을 지배할 뻔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쇼킹한가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가는데 경찰이 갑자기 야 주민증 내봐. 이래서 주민증을 보여줬더니 어라? 너 고향이 이쪽이네? 오케이 가족하고 너하고 전부 가스실에서 사형 이랬다는 겁니다. 상상이 안 가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걸 히틀러는 진짜로 했고 세계를 지배할 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겪어본 1880년대 무렵 천재들이 시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작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놀라운 천재들이 많이 나타난 건 좀 슬픈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라진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격변기였기 때문에 이 시기에 그렇게 천재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았을까 이게 제 짐작입니다. 예. 폴란이도 이 격변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고국이었던 오스트리아에 파시즘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감도는데요. 폴란이는 이걸 피해서 런던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 걸 피하고 뒤에 걸 왔더니 더 놀라운 사실을 본 거죠. 폴란이가 영국에 와서 정착을 했는데 자빠질 정도로 쇼크를 받습니다. 우와, 여기가 전 세계 자본주의를 지배하는 곳인데 안을 들여다봤더니 뭐 이런 엿 같은 시스템이 존재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때부터 폴란이는 자본주의를 특히 영국 자본주의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깊게 파헤칩니다. 그래서 탄생한 책이 1944년 출간된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이에요. 이 네. 책은 마르크스의 자본론 이후에 현대 자본주의에 관해서 가장 심도 깊은 분석과 비판을 가한 대역작으로 평가받는 책이죠. 근데 아이러니지만 제가 설명드린 이런 배경 때문에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이 읽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대한 전환을 쉽게 읽는 해설서부터 읽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폴란이가 영국 자본주의에 너무 쇼크를 받아서 영국 자본주의를 분석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예. 이 책의 상당량이 영국 자본주의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좀 지겨워요. 내가 고등학교 때 국사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 안 했는데 영국 역사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거대한 전환을 읽다가 실패하시는 분들은 4장쯤에서 접습니다. 나는 폴란이의 결론을 알고 싶은데 영국 자본주의 이야기가 너무 길게 나오니까 이제 좀 짜증이 나서 책을 접는 분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다면 우리 이완배 기자님은 4장에서 멈추지 않고 다 읽었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4장에서 한 4번 엎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고등학교 때 수학의 정석 보면 칠판만 새까맣게 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 책의 한계가 4장이거든요. 그런데 4장을 읽다가 멈추면 1장부터 다시 읽어야 돼요. 다시 나가기 위해서는 또 4장에서 멈추고 저는 한 4번 정도 엎어졌던 것 같은데요. 억지로 다 읽긴 읽었는데 예. 하여간 한 번에 읽기에는 상당히 빡센 책이기는 합니다. 이 책이요. 예. 폴란이의 사상이 워낙 거대하지만요. 오늘은 그 중에 아주 짧은 한 대목만 다뤄보겠습니다. 이른바 맷돌론이라는 건데요. 폴란이는 자본주의를 악마의 맷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맷돌은 아시다시피 콩 같은 거 넣고 다글다글 갈아버리는 도구죠. 그러면 자본주의라는 악마의 맷돌은 뭘 갈아버리느냐? 우리들의 인간성을 통째로 다글다글 갈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원래 7,000년 동안 문명을 만들고 살면서 사회, 소사이어티, 함께 사는 것 이런 걸 형성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돕고 사는 건 너무 당연한 진리였습니다. 이게 돕지 않으면 못 살아가는 거죠. 사회 안에서는요. 그런데 시장 경제라는 게 도입이 되고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생각이 확산되면서 돕고 사는 사회라는 게 팍살이 나버립니다. 취업을 하려고 해도요. 시장에서 형성된 경쟁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서로 돕는 사회라는 게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남을 짓밟아야 내가 이기는 건데요. 예.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친구들 그룹이 존재하잖아요. 너무 친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막상 중간고사를 쳤는데 친구보다 성적이 나쁘면
부모님한테 야단을 맞아요. 아, 너는 왜 걔보다 성적이 안 좋냐고요. 이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 우정어린 친구들의 그룹을 정말로 우정어린 소사이어티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 때마다 제가 이겨야 될 경쟁사회로 생각을 하게 되죠. 회사 동료요. 함께 일하는 협력 공동체 이렇게 쉽게 생각하죠. 박근혜가 도입하려고 했던 성과 연봉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나하고 회사에서 제일 친한 동료를 내가 6개월마다 인사고과에서 짓밟아야 살아남는 세상을 설계를 한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돕고 사는 사회라는 게 유지가 됩니까? 경쟁의 승자를 칭송하고 패자를 죽여버리는 시장경제라는 시스템은 7,000년 동안 우리 인류가 유지해왔던 사회, 소사이어티를 맷돌에 넣어서 다글다글 갈아버렸습니다. 보통 시장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이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은 시장경제에 제일 잘 맞는다. 우리 인류는 마침내 시장이라는 본성에 걸맞은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찾아냈다. 라고 개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폴라니는 정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방임 시장경제는 인류 본능에 따른 자연스러운 산물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자본주의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본가 계급이 인위적으로 창출한 계획된 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빈민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난 일이 있습니다. 이게 폴라니가 굉장히 깊게 연구를 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어쨌든 18세기 후반이라는 건 유럽이라는 곳이 기독교 사회잖아요. 그러면 길거리에 굶어 죽고 병들고 죽는 이 빈민들이 넘쳐날 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 굶어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고 뭐 이런 고민들을 당연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조셉 타우센트라는 목사가 이런 주장을 해요. 다 죽게 내버려둬라. 왜냐? 쟤들은 시장 경쟁에서 졌으니까. 목사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목사가요? 뭐 이런 족 같은 목사가 다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은 그렇죠. 그런데 그 기독교 사회의 이 목사 얘기가 당시에도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타운센드 목사한테요. 아니 목사님 그렇다고 다 죽게 하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이때 타운센드 목사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이 대답에서 이들의 본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굶주림은 아무리 사나운 동물도 얌전하게 만든다. 빈민을 노동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굶주리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타운센드 목사의 이야기가 그 당시에 일반적인 생각으로 확산되면서 구빈법 이런 게 개박살이 납니다. 복지 시스템 뭐 그나마 기독교 사상으로 사람들을 돕던 시스템이 개판이 돼버려요. 그런데 지금 이 말에서 그들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경쟁사회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굶주리는 건 시장의 자연적 섭리가 아니죠. 저들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저들은 시장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패자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패자들을 굶주리게 합니다. 그 이유는 패자들을 얌전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인위적 장치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 자본과 노동이 대립할 때 자본이 과연 우리 노동자들이 풍요롭게 사는 걸 원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이 가장 꿈꾸는 세상은 노동자들이 빈곤한 것이고 빈곤한 노동자들이 득실되는 세상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종종 드리는데 그 이야기의 연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설계된 세상이라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타운센드 목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당시 영국에서 구빈법, 빈민구제법 이런 게 개판이 되고요. 가난한 자들은 굶어 죽게 내버려두라 이런 주장이 대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주장의 이면에는 굶주림은 아무리 사나운 동물도 얌전하게 만든다는 사실. 그래서 노동자들을 굶게 하면 쟤들은 노예처럼 일하는 삶을 너무 쉽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좀 더 명확해집니다. 자본주의가 신처럼 떠받드는 시장을 통한 경쟁이라는 것. 이게 신의 섭리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지배의 기술이라는 거죠. 굶게 해서 사람이 사실 굶으면 옆 사람들 돕고 연대하고 사랑하고 이게 불가능해지거든요. 이런 세상을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솔직히 다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이게 시장 경제라는 겁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경쟁에 이긴 놈들은 그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많아지니까 연봉 수억씩 받고 떵떵거리고 사는 거고요. 우리 민중들은 공정한 시장 경제의 경쟁에서 패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지방대밖에 못 나왔고 그러니까 하층 노동이나 하고 살아라. 이게 인간 본성에 너무 잘 맞는 자본주의고 효율이라는 거다. 이 주장이잖아요. 근데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요. 저렇게 세상을 설계하면
누구도 돕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중산층이에요. 뭐 인서울 정도 대학 나왔습니다. 그러면 돌이켜보면 하층민을 돕고 싶겠습니까? 천만에요. 내 코가 석잔데요. 중산층은 하층민을 보고 연대하자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와 내가 저기 떨어지면 진짜 죽겠구나라고 겁을 먹어요. 이러면 돕고 살 시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돕고 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하면 내가 저기 떨어질 판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많은 30대 부부들이 온 노동을 다 바쳐서 돈을 버는 일에 막 매진한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연대와 협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애들 영어학원 보내는 일을 합니다. 내 가족부터 살아야 되니까요. 내 자식이 저 구렁텅이에 빠지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그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분리를 해놓고 연대와 협동이라는 가치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채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하층민들을 돌보지 않죠. 인류의 본성이 연대와 협동이라는 본성이 맷돌에 다글다글 갈려버린 겁니다. 저는 가끔 최저임금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이버의 댓글을 보면 이게 매크로가 아니라는 걸 전제로요. 로마 시대 검투 노예들이 사형 선고를 받을 때 같은 느낌이 들어요. 노예가 싸움에서 지면 황제가 죽일까 살릴까를 결정하잖아요. 예. 황제가 엄지를 치켜들면 그 노예는 살고 엄지를 내리면 그 노예는 죽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관중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외치냐면 자기 일이 아니니까 죽여라, 죽여라, 패자를 죽여라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그 심리는 뭘까요? 그렇죠. 이건 광기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미친 심리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광기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이 사회에서 죽음의 위기에 내몰린 수많은 민중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민중들을 앞에 두고 최저임금 올리지 마, 복지는 포퓰리즘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건 말이 그럴싸하게 포장돼서 그렇지 죽음의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앞에 두고 죽여라 저 새끼들, 죽여, 패자들이니까 당장 쳐 죽여라 라고 외치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 보고 죽여라 죽여라 하고 외치는 사회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만 이런 사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폴라니의 말대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인간성이 자본주의라는 악마의 맷돌에 다글다글 갈려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따뜻한 보수 이런 말 절대 안 믿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수라는 건 결국 시장 경제를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자들일 텐데 시장 경제를 옹호한다는 자체는 결국 인간성을 맷돌에 갈아버리는 이 시스템을 지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성을 맷돌에 갈아버려 놓고서 무슨 수로 사람이 따뜻해지겠습니까? 폴라니는 이런 비인간적인 사회가 절대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이 비인간적인 사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운동을 벌인다고 주장을 해요. 인간이 상품으로 전락하는 것에 저항을 하고요. 공동체를 복원하고자 하는 운동이라는 겁니다. 폴라니는 이걸 이중운동이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이 이중운동이 꼭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벌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만 오늘은 많이 길어져서 이 이야기는 내일 미국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폴라니가 말하는 이중운동이 2018년 현재 미국에서 어떤 양상으로 벌어지는지를 살펴보면 이 이중운동에 대한 이해가 좀 쉬워지실 겁니다. 다만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사는 사회가 비인간적이 됐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믿어요. 만약에요, 이 생각조차 내 머릿속에 들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다지 비정상적인 것 같지 않고, 그다지 비인간적인 것 같지 않다면, 그건 대단히 슬프지만 이미 우리의 인간성이 시장경제라는 맷돌에 다글다글 갈려버렸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예. 정말로 슬픈 사실이죠. 우리가 인간이라면 이 현실을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성을 복원하려는 시도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은 뭐 많이 길어져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내일 미국이 겪고 있는 대격변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인간적 사회를 복원하려는 거대한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또 자본주의 핵심인 미국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내일 이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원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이나 기념일엔 이제 다들 아시죠? 오직 부모님만의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회고록을 민중의 소리가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을 위해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기억의 책 만민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그 혹독했던 시간을 견뎌내고 촛불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낸 자랑스러운 여러분 곁에 언제나 민중의 소리가 함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돈과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가장 든든한 벗이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이 공범이 아니면 형법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서요. 김진태 의원의 편지 함께 읽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김진태입니다.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공범관계에 다툼이 있다고 해서입니다. 드루킹이 구속되어 있는데 지시한 김경수 지사가 멀쩡할 수는 없습니다.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이 공범이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무죄입니다. 아이고, 김진태 의원 너무 멀리 갔습니다. 차라리 503번과 716번이 공범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현실성이 있겠어요? 허익범 특별검사팀도 김진태 의원이 편들어주는 건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협박하는 이유는 뻔하다고요. 김경수 지사란 저지선이 뚫리면 다음엔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과 김정숙 여사라고요? 하하하하하. 드루킹 김동원 씨는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댓글 조작 조직을 운영했다. 이렇게 진술해서요. 김경수 지사 다음엔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런데 허익범 특검팀은 자신들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하네요. 예?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정치 보복을 하니까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는 거라고요. 차라리 참여정부 때가 낫다. 이런 말도 한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차라리 박근혜 때가 낫다. 이명박 때가 낫다. 이런 말은 안 나오지요. 양심이 있다면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런 말은 못하겠지요. 마지막 양심은 있는 것 같으니 한나라당 대선 여론 조작 의혹도 특검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남자를 위한 보양식의 끝판왕이 나왔습니다. 지친 남자를 깨우는 놀라운 힘, 궁금한 남자. 여보. 궁금한 남자. 네이버에서 궁금한 남자를 검색하세요. 1833-6654. 탈모인가 예비 탈모 여러분, 저희 제품 꼭 쓰세요. 그 고통을 알기에 최대한 싸게 팝니다. 이제 탈모약 써도 괜찮다고요? 같이 쓰면 부작용 없이 2배 효과입니다. 이미 모발 이식했다고요? 그럼 더 싸게 오래 유지해야죠. 아직 젊고 두피도 반짝거리지 않는다면 100%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1566-7871.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주춤했던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전주 23도, 부산 2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34도, 광주 34도, 춘천 33도, 대구는 33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당분간 곳곳에서 열대야와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황현산 선생이 우리 곁을 떠난 지가 꽤 됐는데 오늘에서야 그분을 이야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한 열흘 남짓 지났네요. 예. 말복이 지나면서 매미 소리가 잦아들고 시원한 바람과 함께 풀벌레가 들려오는데 네. 이런 밤이면은 황현산 선생님은 어떤 글을 쓰셨을지 자목 궁금합니다. 예. 황현산 선생님은 고려대학에서 오랫동안 프랑스 문학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로 시를 가르쳤죠. 그리고 현장 비평도 아주 왕성하게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번역에서도 특별한 깊이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 우리가 알만한 책으로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아주 멋진 언어로, 간결한 언어로 번역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요. 프랑스 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도 이 황현산 선생의 글에서 우러나는 품격을 맛볼 수 있는 산문집이 두 권이 있습니다. 예. 하나가 밤이 선생이라고, 하나가 사소한 부탁인데요. 오늘 밤의 선생이다 먼저 소개해드리고 내일 사소한 부탁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멀리서 존경하고 정말 참 좋아했던 분입니다. 네, 세상을 떠나시고 나니까 각별하게 생각이 나네요. 이 밤이 선생이다라는 제목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 선생은 당신의 그 서재를 감옥으로 비유하곤 하셨었어요. 예. 서재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서재가 대부분이 그 고인이 된 사람들의 책으로 둘러싸여 있기 마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인이 된 동서고금의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글을 쓰고 하는 그 시간, 밤이 곧 선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황 선생의 글은 간결하면서도 그야말로 촌철살인의 날카로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분입니다. 하나하나가 빠뜨리기가 어려운데요. 이 책을 펼치면 맨 처음에 서문에 해당하는 짤막한 글이 실려 있습니다. 예. 그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예. 나는 내가 품고 있던 때로는 막연하고 때로는 구체적인 생각들을 더듬어내어 합당한 언어와 정직한 수사법으로 그것을 가능하다면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었다. 그 생각들이 특별한 것은 아니다. 존경받고 사랑받아야 할 내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그리워했다. 이 그리움 속에서 나는 나를 길러준 이 강산을 사랑하였다. 도시와 마을을 사랑하였고 밤하늘과 골목길을 사랑하였으며
모든 생명이 어우러져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꿈을 꾸었다. 1000년 전에도 수수만 년 전에도 사람들이 어두운 밤마다 꾸고 있었을 이 꿈을 아직도 우리가 안타깝게 꾸고 있다. 나는 내 글에 탁월한 경륜이나 심오한 철학을 담을 형편이 아니었지만 오직 저 꿈이 잊히거나 군소리로 들리지 않기를 바라며 작은 재주를 바쳤다고는 말할 수 있겠다. 정말 문장 잘 씁니다. 이렇게 맛깔나게 쓰기 쉽지 않은데 사소한 그 대상들을 보면서도 그 안에서 깊은 철학들을 읽어내는데 그걸 감싸는 이 문장의 격이 정말 남다릅니다. 이 책에는 서너 페이지 정도 분량의 짤막짤막한 글들, 주로 신문의 컬럼 형식으로 발표했던 글들이 실려 있습니다. 대체로 2000년대 초반의 글들이 많은데요. 부분은 80년대, 90년대 글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두 편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눈에 띈 글 중에 하나가 소금과 죽음입니다. 황 선생 고향이 저 신안 앞바다 조그만 그 섬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어렸을 때 염전이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가 소금 하면은 도판염, 장판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래 염전에는 그대로 흙이 있는 상태로 바닷물을 졸여서 소금을 채취하잖아요. 근데 그게 좀 지저분하다고 해서 도자기를 깔기도 하고 타일을 까는 거죠. 그 타일을 깔아서 이 채취한 소금을 도판염이라고 하고 또는 장판을 깔아서 채취한 소금을 장판염이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이 흙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바닷물에서 채취한 것 토판염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 흙이 있는 상태로 소금을 얻다 보면은 조금 지저분하겠죠. 흙도 보일 테고 그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이렇게 씁니다. 보겠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자연을 그리워한다. 그러나 자연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도 없다. 도시민들은 늘 자연산을 구하지만 벌레 먹은 소체에 손을 내밀지는 않는다. 자연에는 삶과 함께 죽음이 깃들어 있다. 도시민들은 그 죽음을 견디지 못한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거처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철저하게 막아내려 한다. 그러나 죽음을 끌어안지 않는 삶은 없기에 죽음을 막다 보면 결과적으로 삶까지도 막아버린다. 죽음을 견디지 못하는 곳에는 죽음만 남는다. 사람들이 좋은 소금을 산답시고 우리 고향 마을의 표현을 빌리자면 죽은 소금을 고르게 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같은 이치다. 살아있는 삶, 다시 말해서 죽음이 함께 깃들어 있는 삶을 고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좋은 식품을 고르기 위해서도 사람 사는 동네에 이른바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용납하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씁니다. 좋은 음식, 좋은 식품을 고른다고 하면서 늘 위생 처리된 것만 찾곤 하죠. 그런데 이 죽음의 그림자를 깨닫지 못한 삶이란 없다는 아주 깊은 통찰을 그 소금 이야기에서 읽어냅니다. 이런 글들입니다. 사실 저도 글을 쓰긴 합니다만은 이런 글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황 선생 글을 읽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아주 일상적인 소재에서 인생의 저 철학까지 탐침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볼까요? 30만 원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글입니다. 시인들이 시를 써서 먹고 살기가 쉽지 않죠. 보통 학생들이 시인들은 얼마나 벌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한 달 평균 30만 원쯤 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학생들은 놀랐겠죠. 근데 황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인이기 때문에 30만 원을 버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기 때문에 30만 원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멋진 말입니다. 이런 말들 하나 딱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30만 원으로도 또 당당히 살 수 있는 그 내공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짜 시인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인의 존재 이유, 시의 존재 이유. 우리가 시가 있는 금요일을 통해서 매주 시 몇 편을 읽곤 하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들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젊은 시인은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일시에 밝게 비춰줄 한 광채의 존재를 손에 잡힐 듯이 가까이서 보았으며 자신이 그 빛을 본 첫 번째 사람이 아니란 것도 배워서 안다. 그래서 그는 착하고 진실한 삶이 저기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비루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날마다 묻게 된다.
어쩌면 그가 쓰는 시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른다. 그는 제가 좋아하는 말을 골라 이리저리 조합했을지 모른다. 제가 무엇을 썼는지 자기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에 제목을 붙이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진지할 것이 없어 보이는 말장난을 할 때조차도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는다. 그는 자기 자신도 누구도 속인 것이 아니다. 그는 벌써 포기할 수 없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쓰는 말들이 그 포기할 수 없는 것과 늘 새롭게 관계를 맺기에 그의 시는 이 모욕 속에서, 이 비루함 속에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하려던 사람들을 다시 고쳐 생각하게 한다. 인간이 수수천 년 사용해온 말 속에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고통과 슬픔이 그리고 희망이 들어있다. 제가 쓰는 말을 통해 그 길고 깊은 어둠 속에서 그친 적이 없이 빛났던 그리고 지금도 빛나는 작은 불빛들을 저 광채와 세계와 연결하려는, 또한 그 세계가 드문드문이라도 한 뼘씩 가까워지는 것을 보았던 시인에게 30만 원과 300만 원의 차이 같은 것은 없다. 그의 용기는 당신이 한순간이라도 꿈꾸었던 세계가 허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로 결심한 사람의 용기이다. 어떤 파라코라도 그 용기를 욕되게 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적습니다. 정말 찬란한 삶, 아름다운 삶을 보아버린 사람들은 시인들일 테고요. 그 시인들은 이 비루한 삶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건 30만 원으로 300만 원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이 시의 의미가 무엇인지, 시인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오랫동안 시를 연구해온 학자로서, 비평가로서 아주 날카롭게 우리에게 그 의미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황금과 돌이라는 글인데요. 예. 2012년 글입니다. 2012년 무렵에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폭발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돌이라는 게 몇만 년, 몇억 년 세월을 견디고 우리 앞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풀 한 포기도 그럴 테고요. 그런데 그걸 왜 함부로 깨부시고 무너뜨리고 우리가 사는 이 자연을 사막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 매사운 질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잠깐 보죠. 그 말을 듣자 나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였다는 최영 장군이 떠올랐다. 달리 말해야 한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을 보기를 황금같이 하라고 말해야 진정한 교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는 무슨 큰 깨달음이라 얻은 것처럼 어깨가 으쓱해졌다. 그런데 사실을 말한다면 지금도 나는 그 생각을 깨달음으로 여긴다. 제값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나무와 풀과 돌을 그 자리에 놔두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제값을 한다. 그것들이 없으면 이 나라 땅이 없고 이 나라 땅이 없으면 이 나라의 삶이 없다.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으나 그것들은 황금 알을 낳는 닭과 같다. 황금은 한때의 황금이고 자연은 수수만 년 세월의 황금이다. 그래서 나는 구럼비 바위를 폭파하려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 바위를 깨뜨리지 말라. 내 고향의 순박한 농부와 어부들이 내내 후회하고 있는 일을 지금 당신들은 어마어마한 명분을 내걸고 저지르려 하고 있다. 1000년 세월을 팔아 한 시절을 살려 하고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하라. 생각하는 척이라도 하라. 나라를 사막으로 만들고 무엇을 지키려는가? 네, 나라를 사막으로 만들고 무엇을 지키려는가? 강을, 우리 강산의 젖줄을 녹조 라떼 투성이로 만들어 놓고서 무슨 짓을 하려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산문지 곳곳에서 이런 현실 비판의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은 문장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책에서 놓칠 수 없는 글이 맨 마지막에 실려있는 삼가 노 전 대통령의 유서를 읽는답니다. 2009년에 쓴 글인데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면서 짤막한 유서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 유서를 다시 읽으면서 문학비평가다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조금 길지만 이 구절은 꼭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예. 죽음을 결심한 한 가장이 가족에게 당부하는 말로 쓴 이 14줄의 유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6줄로 가장 긴 첫 부분에서 고인은 여전히 공인의 신분인 전직 대통령으로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힌다. 그는 먼저 자신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거나 받게 될
여러 사람들의 처지를 안타까워했다. 이 여러 사람은 우선 그의 가족을 비롯해서 수사 중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겨냥하는 말일 것이나 그에게 여전히 믿음을 지니고 그를 어떤 정치적 상징이나 그 구심점으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거기서 빠질 수 없기에 그 안타까움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다. 고인이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밖에 없다고 썼을 때도 그는 자신의 삶과 연결된 주변 사람들의 부담만을 생각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는 자신과 정치적인 의견을 같이 했던 사람들의 역사적 희망에도 자신의 삶이 걸림돌이 될 것을 바라지 않았다. 고인은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도 말한다. 건강이 좋지 않아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며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고 썼다. 창조적 활동가였던 고인은 이제 자신에게서 창조 역량을 더는 발견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한 인간의 위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고난 앞에서 그 위엄은 살을 찢고 뼈를 부러뜨리는 결단으로만 회복할 수 있다. 고인은 그 일을 결행했다. 자신의 죽음에 임해 가족들이 지녀야 할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두 번째 부분은 세 줄의 당부와 두 줄의 이유 설명으로 되어 있다. 고인은 슬퍼하지도 미안해하지도 말라면서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했다. 여기에는 물론 땅과 몸이 하나라는 철학적, 종교적 사유가 있지만 비록 죽음이 인위적이라도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따른 결과이기에 자연을 거스른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있다. 고인은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고 했다. 그 이유를 운명이다 라고 짧게 썼다. 이 운명은 제 희망이 오욕으로 덮인 것을 바라보며 몸을 찢어야 하는 사람의 처절한 운명이다. 그 운명을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름다운 정신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자기 희생에 속한다. 거기에 패배주의는 없다. 고인이 자신의 장래에 관해서 말하는 마지막 부분은 세 줄로 짧다. 화장하되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라고 당부했으며 오래된 생각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작은 비석은 공훈을 적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겨야 할 이 비석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이다. 자신을 면목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고인은 이렇게 그 영욕의 자리였던 생물학적 육체의 흔적을 지상에서 지우고 싶어 했으나 역사에 걸었던 기대를 끝내 접지 않았으며 그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래된 생각은 깊은 생각이다. 그는 역사의 깊이를 믿었다. 고인은 순간마다 한 뜻을 위해 자신의 온몸을 내던졌던 사람답게 죽음 앞에서도 전적으로 죽음에 관해서만 말했다. 처절한 결단을 향해 추호의 주저함도 없었던 고인의 유서에는 짧은 문장과 비교적 긴 문장이 어울려 만드는 단호한 리듬과 처연한 속도감이 있다. 이 다감하고 열정적이었던 사람의 절명사는 고결한 정신과 높은 집중력에서 비롯하는 순결한 힘 아래 우리 시대의 어느 시에도 보기 드문 지적 정기장치를 감추고 있다. 고인이 믿었던 미래의 힘과 깊이가 그와 같다. 네, 좀 길게 읽어드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이 밤이 선생이라는 산문집에 실린 많은 글과 함께 맨 마지막에 실려있는 삶과 노 전 대통령의 유서를 읽는다를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그 유서의 정신들을, 철학들을 우리는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봤으면 합니다. 예. 우리 황현산 선생님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몹시 아꼈다고나 할까요? 또 존경했다고 할까요? 그 생각이 짧지만 이 글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모쪼록 우리 황현산 선생님도 저 하늘나라에서 평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산문집 밤의 선생이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이 황현산 선생님의 평론을 보면은 평론가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이만한 깊이도 없고 이만한 문학성도 없고 그러면서 이만한 인간에 대한 배려도 없는 이런 평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답답하네요. 네, 말씀 잘하셨습니다. 정말 그 어려운 문학 이론들 다 끌어들여서 독자들을 기죽이는, 예. 그러면서 문학 권력을 휘두르는 비평가들이 적지 않죠. 잘 모르는 것들이 떠든다 이러면서 막 훈계하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진짜 깊은 글을 쓰는 분들은 여러 이론들 동원하지 않고도 사소한 그 일상에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정말 간결한 문장으로 깊이 있는 통찰을 우리에게 공급해주곤 하죠. 예. 황현산 선생이 대표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내일도 황현산 선생님의 작품 만나보는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선태 교수였습니다. 뉴스포렌말이 순서입니다. 김용민 트위터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재판부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현행법의 한계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동의 간음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 없이 성관계로 나갈 경우 이를 강간으로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할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 시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어젯밤 8시까지 1012분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73%, 4명 가운데 3명은 비동의 간음죄의 입법화를 지지한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27%, 4명 가운데 1명은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반대했습니다. 트위터 의견 볼까요? 평화와 번영님, 동의하지 않으면 당연히 처벌해야지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셨고요. 미스터 강님, 앞으로는 의사 표현이 더욱 확실해야 하겠네요.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도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정답 맞히신 분 소개합니다. 조계종이 사상 초유의 총무원장 탄핵 사태를 맞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문제는 조계종 총무원장이 누군지 맞히는 거였습니다. 정답은 설정 스님이었습니다. 또리 아빠임님, 촉강아지 브라더님 당첨되셨습니다. 자, 촉강아지 브라더님은 건설 원가 공개에 적극 찬성합니다. 라는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바른말쟁이님은요, 불교계의 비리 의혹도 철저히 파헤쳐야 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다음 정답자 브레이크아웃님, 그리고 대의원 한표 줍쇼님, 클로징 사연 당첨자는 연모단의 맹꽁이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께는 올인원 향수비노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 보내드립니다. 한겨레 박현 컨텐츠 2 부문장의 칼럼 고용 충격의 진짜 원인을 소개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충격적인 고용지표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들어보시죠.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마치 만병의 근원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경제학계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시장 영향은 찬반이 엇갈리는 오래된 논란거리다. 대체로 동의하는 견해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2해 연속 2자릿수 인상이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개연성이 있다. 다만 현재까지 뚜렷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올해 7월에 오히려 7만 2천 명이 늘었다. 주목할 부분은 더 영세할 것으로 보이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0만 2천 명이나 줄었다는 점이다. 그 이유를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고용 부진은 우리 경제에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들이 폭발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제조업 부진은 재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과잉 투자, 정경 유착, 중국의 추격 등으로 기존의 대기업 위주의 산업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약화된 데 뿌리를 둔다. 자동차 산업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생산이 8.8%포인트, 수출은 9%포인트나 감소했고 조선업 부진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잘못된 인구 정책과 미흡한 사회보장, 저임금 과로 노동 등이 누적된 결과물이다. 자영업 구조 조정도 외환 위기 이후 대규모 실업자들이 생계형 자영업으로 몰려들면서 발생한 공급 과잉 탓이 크다. 결국 고용 충격은 소득주도 성장의 폐기에서 답을 찾을 게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세바퀴 성장 전략을 더 강화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방향은 제대로 제시했지만 그 실행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경기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네, 1부 여기까지입니다. 2부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